우리 은하 안에 3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약 600억 개의 생명 가능 행성이 우리 은하에 최소한 있다는 거예요. 수백만 개의 지적 문명이 우리 은하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겠어요? 문명을 우주에까지 확장한 종족이라면 굳이 지구 같은 것에 욕심낼 이유가 없겠죠. 과연 외계 문명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밖에 없죠.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있어요. N은 R 곱하기 FP 곱하기 NE 곱하기 FL 곱하기 FI 곱하기 FC 곱하기 L이에요. 수십억 개의 생명 가능한 행성이 우리 은하 안에만 최소한 수십억 개, 재계산을 하면 수백억 개가 나와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한번 그것을 해보세요. 저는 약간 보수 쪽에서 수백억 개 하는데 저 해픈 친구들은 뭐 조 단위로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하 안에만 3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우리 은하 안에만. 근데 이런 은하가 적어도 한 3천억 개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은하 안에 3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중에 5분의 1 정도의 별은 지구형 행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약 600억 개의 생명 가능 행성이 우리 은하에 최소한 있다는 거예요. 나사가 2013년에 연구가에 따르면 지구 크기의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할 확률은 약 22%라고 했거든요. 그 22% 가운데 0.01%만 만분의 1에만 지적 생명체가 있다.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다 해도 수백만 개의 지적 문명이 우리 은하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겠어요? 외계인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 우주에 우리만 있을 확률은 0에 수렴해.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을 확률은 뭐예요? 1에 수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계인은 100% 있다. 멍청한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만큼 똑똑한 외계인이 100% 있다고 봐야죠. 인류가 외계 문명과 접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뭐냐면 페르미 역설이라고 그래요. 아니 외계 문명이 그렇게 흔하다면서 근데 왜 우리는 아직 외계인과 만나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희귀한 지구 가설이에요. 생명 발생이 극도로 희귀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죠. 두 번째가 이제 대멸종 필터 이론이에요. 고도의 문명이 있었는데 얘네가 스스로 망해버렸어. 핵전쟁, 기후민족의 AI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기술 간극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기술 간극 이론은 뭐냐면 우리하고 교신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맞았다는 거야. 우리가 교신할 수 있는 라디오 기술이 생겼을 때는 걔네가 없었고 걔네가 있을 때 우리 망했고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 별로 중요한 이론은 아니에요. 또 침묵하는 우주. 외계 문명이 서로 조용히 서로 간섭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거. 서로 우리가 있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요. 거리와 한계입니다.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신호가 희미하고 아직 탐지 기술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 왜 이렇게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지. 왜? 우주가 이렇게 크잖아. 우리가 외계인을 왜 못 만나? 마찬가지로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이야가 과학자의 답이에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계인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영화나 소설처럼 외계 문명이 지구를 침공할 확률은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거리예요. 방금 얘기했던 건데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에요. 8분 19초가 걸립니다. 가장 가까운 천체는 달이에요. 빛의 속도로 1.3초밖에 안 걸려요. 1.3초밖에 안 걸린 달을 돌아본 사람이 27명, 내려본 사람이 12명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화성, 누가 봐요? 화성 아무도 못 가봤죠. 3분 2초밖에 안 걸리지 못 가봤어요. 태양 8분 19초인데 못 가봤어요. 근데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까지는 가야 외계인을 만날 거 아니에요.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인데 빛의 속도로 4년 한 3개월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너무 먼 거야. 빛의 속도는 그만큼 걸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11호로 가면요 75만 년 걸려요. 시간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에너지예요. 지구에서 가장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 근처의 행성까지 그 유인 우주선을 보내려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돼. 거기에 우리가 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외계인이 있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도 물리 법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빛보다 빠를 수 없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날 수 없어요. 나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저기 지구에 가서 신사임당에서 카메라를 2개 훔쳐오겠습니다. 뽑아줄 리가 없어요. 그럼 자기네 행성의 에너지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과 그러니까 거리와 에너지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목적이 없어요. 여기를 왜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지구에 왜 올까요? 어떤 자원을 가지려고. 뭐 침공의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공의 목적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자기 행성에서 해결하는 게 쉽지 굳이 지구까지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기술을 가진 문명이라면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 비폭력적인 방법도 갖고 있을 거예요. 진짜 고등 문명이라면 정복하기보다는 단순하게 관찰하거나 무관심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문명을 우주에까지 확장한 종족이라면 굳이 지구 같은 것에 이런 하찮은 것을 욕심낼 이유가 없겠죠. 우주에서 지구 인류 문명의 수준은 높은 편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우주에서 문명을 어느 정도로 규정을 해볼까? 그러니까 카다셰프라는 척도가 있어요. 1964년에 러시아 과학자가 만들었는데 카다셰프라고 하는 과학자가 만들었어요. 1형 문명, 2형 문명, 3형 문명이 있습니다. 1형 문명은 자기 행성의 에너지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문명이 1형 문명이에요. 우리는 아니죠. 아직 인류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형 문명은 자기의 항성, 그러니까 우리 지구 같은 태양이잖아요. 태양의 에너지를 전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문명이에요. 인간은 태양을 아직 다 못하잖아요. 지구도 못하는데. 그다음에 3형 문명은 은하 전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문명이에요. 그럼 SF에 나오는 거죠. 지구는 1형, 2형, 3형에서 1형에도 도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현재 인류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카다셰프의 기준에 따르면 1형도 못하고 0.72형쯤 되는 문명이라고 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술 수준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꽤 기술 수준이 있잖아요. DNA를 해독했죠. AI도 갖고 있죠. 양자 컴퓨터, 우주 탐사, 유전자 조작, 핵 에너지, 지구 환경을 개조하고 있어요. 요 정도 하고 있고 우주 탐사는 아직 태양계 안팎에 머물고 있고 지속 가능성도 되게 불안하죠. 기후 위기 있고 자원 고갈, 핵 위협들이 있어요. 행성 단위의 협력도 안 돼요. 행성 안에서도 국가 간 경쟁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구 문명은 지식은 많이 갖고 있어. 하지만 스스로 해칠 수도 있는 아주 문명의 초기 단계 0.72단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인류는 생물학적인 진화와 기술 발전 면에서는 우리가 보기도 독보적인 문명이죠. 하지만 우주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아직 유아기에 머물고 있는 0단계 문명에 가깝다. 우리는 아직 자기 행성 하나도 완전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과 행성 외에 확장성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한참 더 발전해야죠. 그러니까 우린 좀 더 많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인류는 어떻게 문명을 빠르게 발전시켰나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 수준이 낮긴 하지만 엄청나게 빨리 발전했잖아요. 인류 문명의 빠른 발전은 문화의 축적과 전파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 하나를 깎는데요. 구석기 만드는데 100만 년이 걸렸어. 제대로 된 석기를 만들 때 전국 선사 박물관 있는 돌도끼 만들 때 만들기 시작해서 그 기술이 애슐리안 석기를 만들 때까지 100만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요. 10년이면 바뀌어.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이건 뭐냐? 인간만이 가진 지식의 축적 수단. 지식을 축적하고 전달하고 협력하는 능력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뇌와 언어가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3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어요. 이때부터 더 큰 뇌, 복잡한 언어를 갖게 됐습니다.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무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조상의 지식이 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생명들은 안 그래요. 어떤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거 끝인 거예요. 어미의 지식이 새끼한테 가지 않는데 우린 수십 세대의 앞 사람의 지식이 나의 무기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회적인 두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협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냥, 농사, 도시건설, 과학혁신 모두 다 협동이 전제된 행동입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법, 신, 제도도 공유하잖아요. 그러면서 수만 명 규모의 사회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여러분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상상된 질서를 공유하는 능력이 인간의 문명을 이끄는 열쇠다. 상상된 질서라는 거예요. 그 기술이 축적됐죠. 저 돌도끼에서 청동기로, 청동기에서 철기로, 내연기관, 컴퓨터, AI까지 앞서 청취 위에 피라미드처럼 쫙 쌓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늘 새로 시작하지만 인간은 쌓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농업혁명. 10,000년 전에 일어난 농업혁명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이 갑자기 4도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사람은 수렵과 채취에서 벗어나서 잉여 식량 생산을 가능하게 됐죠. 그때는 잡아서 그날 먹어야 됐어요. 저장도 못하는데 이제는 곡식은 저장을 가능한 대로 잉여물이 있으니까 계급이 분화됩니다. 도시, 계급, 전문직, 정치인, 지식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생존 외에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잉여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문자를 드디어 발명하게 되죠. 천문학도 발생하고 행정, 무역, 전쟁,
종교로 확장되는 겁니다. 지식의 매체도 계속 변해요. 근데 겨우 몇 천 전에 문자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쇄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디지털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보다도 더 빠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진화하는 것보다 우리의 문명은 더 빨리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과연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까요? 결론부터 사실 말씀을 드리면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갈려요. 근데 여기서 과학자라고 하는 것도 너무 광의로 보는 것이고 뭐 천체 물리학을 하는 분이냐 혹은 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세세하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진 정보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관심 있는 분들이 과학자분들이 교수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수십 시간 수백 시간 뭐 공부를 하고 사고를 하고 논문을 확인하고 하면서 내린 결론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연구하기 바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다 이거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겠다인데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외계 생명체 외계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덕후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과학적 베이스를 떠나서 많은 사고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과학자분들은 당연히 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반대로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둘 다 가능하고 수학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우주가 이렇게 넓고 실제로 행성이 물을 가진 행성, 골디락스 존에 이제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이렇게나 많은데 지구를 봐라. 지구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으니 다른 데서도 당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 지구는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조우가 가능하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 또 다른 견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각보다 지구가 그렇게까지 평범할까? 첫 번째, 생각보다 평범하지 않다. 희귀하다. 아주 희귀하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지구랑 환경이 굉장히 비슷한 행성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외계 생명체가 자연스럽게 쉽게 발현할 수 있느냐? 이것도 또 다른 종류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우리 배우기부터 시작해서 지구를 봐라. 지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첫 번째, 영의 확률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 그리고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당연하냐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견해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로 모든 과학계 이공계 교수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거의 확신하건데 잘 모르겠다가 90%일 겁니다. 관심이 크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있겠지 뭐. 잘 모르겠지만 없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응답들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무엇인가요?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있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흔히 이제 외계 생명체와 조우할 수 있는 확률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외계 생명체가 당연히 있을 것 같다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있을 것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드레이크 방정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적 외계 문명과 우리가 교신이 가능할 정도로 조우하고 교신이 가능하려면 이 모든 확률들을 곱해봐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 일단 은하 내에서 1년 동안 새로 탄생하는 별의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항성이 얼마나 만들어지느냐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별이 행성도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항성 위에서는 엄청나게 뜨거운 항성 위에서는 생명체가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행성이 있을 확률, 그리고 그 행성 중에서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지구만 가능합니다. 금성도 불가능하고 화성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골디락스 존, 그러니까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행성의 평균 개수를 또 곱해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환경이 적절하다고 해서 실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확률을 또 곱해야겠죠. 그런 모든 환경이 지구랑 똑같지만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나타날 확률, 이거 계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계산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탄생할 확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랑 교신을 하려면 거기 이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랑 비슷하게 문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향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생명이 원핵생물, 세균 같은 것이 출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지구에서는 한 3억 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고등생물 말고요.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세균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오는 그 사건이 그 후에 20억 년이 걸렸고 그리고 많은 생물학자들이 동의하기로
단 한 번 일어났어요. 쉬운 일이어서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넘쳐나는데 그 중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얘한테도 들어오고 쟤한테도 들어오고 여기저기 들어온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20억 년이라고 하는 세균이 지구에 번성하는 그 사건 동안에 단 한 번 일어났고 그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분화해서 이렇게 수많은 생태계를 구성하게 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적 문명이 되어야 된다. 교신이 가능할 정도로 이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지적 문명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외계와 통신이 가능해진 게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문명이 나타난 거는 그래도 10,000년 이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고 읽을 수 있게 된 거는 100년도 안 됐죠.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가 아니고 외부 은하가 있구나. 우주의 크기가 10만 광년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알아낸 게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인간도 그래요. 그렇다면 실제로 교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가지게 될 확률은 10,000분의 100인 거예요.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태로 기간이 중요한데요. 우리 인간이 10,000년 뒤에도 과연 이렇게 외계 생명체를 찾고 있을까요? 1,000년 뒤에는 우리가 문명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됐든 핵전쟁이 벌어졌든 해서 다 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46억 년의 지구의 그 나이 동안 실제로 외부 행성과 외부 다른 외계인과 교신할 수 있는 문명을 갖춘 기간이 한 500년, 1,000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46억 분의 500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자면 300년 전에, 400년 전에 저 우리 근처에 있는 별에서 행성에서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교신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야, 저기 생명체 있으면 응답해라 오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신호로 보낸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소수를 보내는 거예요. 소수 신호로 깜빡깜빡. 그냥 주기적으로 깜빡깜빡하는 건 그게 자연적인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적인 생명체가 아니면 하지 못할 신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수인 거죠. 소수라고 하죠. 그럼 프라임 넘버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 게 500년 전부터 한 200년 동안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300년 전에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들, 이 모든 확률들을 다 곱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조우할 수 있겠느냐, 교신할 수 있겠느냐를 하게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에서 아마 유추할 수 있겠지만 이걸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억 개 이상의 지구 같은 행성이 있을 확률이 수백억 개, 수천억 개는 된다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 확률을 봤을 때. 그럼 그 중에서 생명체가 나타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있을 것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걸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지구는 같은 환경도 쉽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문명이 나타나는 것도 쉽지 않고 문명이 나타나서 생존하면서 이렇게 교신을 주고받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은하에 어쩌면 지구가 유일하다. 지구도 굉장히 기적적으로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우주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많은 행성들이 있을 거니까 당연히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고 확언하는 거는 일종의 믿음에 기인한다는 생각을 해요.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계 생명체가 없을 수도 있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주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당연히 있고도 몇 번 리뉴얼이 됐을 거다. 뭐 멸망했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했을 거다 하기도 하지만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건 알 수 없죠. 그런데 지구는 사실 굉장히 희귀하게 특별한 상황이고 지구 같은 상황으로 우리의 후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런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 태양도 말하자면 이렇게 확 폭발도 할 것이고 폭발하지 않겠군요. 이제 백색해성으로 사그라들고 그러면서 뭐 다른 행성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우리가 가장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당연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조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데 이런 견해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구가 생각보다 특별하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지금 빠르게 하고 있다. 우리가 프로토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시도가 있었나요? 일단은 전파를 좀 듣고 싶어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트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드레이크 방정식을 들어서도 우리가 다 눈치를 챘겠지만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는 할만했어요.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 정도 됐고 우주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지금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세트 프로젝트를 계속 같이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성, 외계 행성이 어디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찾을 수 있는가에 또 집중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이 있는 건 보통 어떻게 찾냐면 항성은 보이는데 행성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행성이 정말 크다고 한다면 항성에 어떤 움직임이 있겠죠. 흔들리는 정도가. 행성이 이렇게 회전하고 질량 중심으로 회전하니까 그걸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항성이 있는데 항성 앞에 행성이 지나갑니다. 그럼 약간 가리겠죠. 물론 태양에 비해서 예를 들면 지구는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지나갈 때 광도가 뭐 얼마나 변하겠어요. 별로 안 변하겠지만 만약에 약간이라도 변하는데 그것이 주기적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분명히 행성이 있구나. 근데 그것이 지구 같은 행성이 있다는 거는 아니에요. 지구 같은 행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최근에 또 어떤 것도 하냐면 아예 상대론적으로 그 떠돌이 행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항성이 있고 항성에 돌고 있는 행성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성 같은 것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주 공간에 훨씬 더 많을 거로 봐요. 그냥 행성이 지나가요. 그러면 저기에 빛을 반사하는 것도 아니고 빛을 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먼지 같은 행성 하나가 쓱 지나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냐? 그 뒤에 있는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빛이 살짝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서 이게 퍼졌다가 다시 모입니다. 그럼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보통 일일 사건이에요. 쓱 지나갔는데 계속 지구 주변을 공전하면서 주기적으로 200만 년에 한 번씩 돌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쓱 지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랬을 때 살짝 상대론적인 효과가 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럼 거기에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가 쓱 지나갔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그렇다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변화가 어느 정도 되고 그렇다면 행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떠돌이 행성들이 이렇게 많다면 그중에 예를 들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 떠돌이 행성이 더 쉽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외계 생명체, 특히나 이제 지적 생명체, 언어가 있는 그런 생명체와의 조우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분들도 있고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좀 더 현실적으로 외계 행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행성의 환경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항상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 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물 기반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환경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보다 중력이 훨씬 더 세다든가 그런 환경과 온도와 압력이 다른 상황에서라면. 근데 하나의 전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물이 특별하긴 한데 특별하면서도 우리 우주에서 물이 특별하면서도 흔해요. 흔해야 돼요. 자, 우리 우주에서 지구가 이 처한 환경이 특별하지 않다. 그럼 지구 주변의 환경이랑 비스무리할 거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가 생명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우리 우주 안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환경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 특별한 환경 확률이 낮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생명이 있을 가능성도 낮아지겠죠. 그런데 지구는 흔해 빠진 환경이다. 물론 이것도 흔해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흔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단 원자 번호가 작은 원소들이 많아요. 우주에 제일 많은 거는 수소고요. 그 다음 많은 것은 헬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다면 뭐 탄소가 됐든 산소가 됐든 이런 것들이 우주에 굉장히 많은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있어요. 그렇다면 물이라고 하는 건 H2O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제일 흔해 빠진 수소와 우주에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 산소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졌으니 지구에도 많고 아마 뭐 타이탄에도 있고 달에도 뭐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태양계랑 훨씬 거리가 멀고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우리가 관측이 불가능한 안드로메다에도 물들은 깔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언가가 일단 생명이 나타나려면, 출현을 하려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나타나려면 제대로 된 용매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물질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결합을 하기 위한 용매 역할을 뭐 예를 들면 메탄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초인계 유체 상태인 CO2 이산화탄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니 이산화탄소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제일 흔하게 많은 물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흔하지 않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UF6, 육플로르와 우라늄이 액화 상태가 돼 있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렇게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계가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흔한 것을 물 생각한 것이고, 동일하게 가는 것이 뭐냐면 탄소 기반입니다. 탄소, 우리가 C라고 하는 것도 우주에 굉장히 흔한 편에 속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주소 기반, SI, 실리콘 기반으로 한 생명체도 말하자면 예를 들면 지금의 AI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자 간의 결합력과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계산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주소 기반의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환경과 그 주소의 양을 비교했을 때 탄소 기반의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그런 탄소의 양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생명체는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찾으려면 가장 용이한 것은 흔해 빠진 것 안에서도 생명이 나타날 수 있으면 거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추가했기 때문에 물을 찾는 건가요? 네, 그래야지만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흔해 빠진 게 물인데 어떤 생명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물이 아니라 다른 훨씬 더 흔하지 않은 것을 기반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죠. 당연하게도 우리 주변에 흔해 빠진 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물의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하다고 하는 것은 성질이 별거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일단 극성도 있고요. 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휘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수소결합까지 하면서 좋은 용매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수소결합 한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조적 안정화도 시켜주면서 외부와 내부를 구분도 해주면서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변수들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전자기력들, 그러니까 중력도 있겠지만 전자기력,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네 가지 힘들의 변수들이 결정되는 타이밍에 랜덤하게 여러 가지가 가능했겠죠. 근데 지금같이 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이 내리 어마어마한 진짜 이렇게 흔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중한 그런 원소, 그런 분자가 가능한 우주가 아니었으면 지구도 나타나기 힘들었고 생명체가 나타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데, 굉장히 필요한데, 중요한데 그게 흔해 빠지게 있는 거예요, 지구는. 상장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지구는 70%가 물이잖아요. 우주에서 보면 우리가 파란 별이잖아요. 근데 다른 행성들 보면 물이 이렇게 많은 곳이 없어요. 행성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고 흔한 것처럼 느껴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소중한 거고. 그럼 물이 귀하냐? 귀하긴 귀한데 한편으로는 우주 전체에서 봤을 때 물 아닌 다른 생명체 기반이 진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용매들, 어떤 유체들에 비해서는 우주에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 빅뱅이 일어날 당시에 결정되는 변수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소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언젠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통이란 게 아니에요. 소통이 아니라 100만 광년 떨어진 데랑 했다. 근데 신호 가는데 100만 년. 또 신호 오는데 100만 년이잖아. 100만 년 전에 저기서 무슨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발견했어요. 근데 우리가 신호 보내면 또 100만 년이 있다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계속 신호를 보내면서 야, 우리 아직 살고 있어 라는 걸 보낼 수 있지만 소통이란 것은 불가능합니다. 빛보다 빠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도 외계 행성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되게 수천 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망원경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앱도 있어요. 외계 행성을 몇 개 발견했는가, 그 다음에 어떤 걸 좀 확인을 했는가는 앱이 있어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엑소플래닛이라고 있는 앱을 보니까 지금 봅시다. 쫙 보면 지금 확인된 것만 3,784개의 외계 행성체를 처음에 외계 행성체가 맞아 하고 확인한 것만 3,784개고요. 예, 발견한 것은 3,793개예요.
근데 뭐 아직 한 9개 정도는 확인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외계 행성 찾아낸 지가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물이 생명의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뭐 모든 생명 몸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왜 그럴까요? 물은요, 되게 특성이 있어. 물 속에서는 반응이 막 일어나요. 물로 안 돼 있어. 뭐 쇠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자, 쇠로 되어 있는 로봇 태권부 있지만 쇠로 되어 있다. 열을 받으면 엄청나게 뜨거워져. 또 어떻게 추우면 엄청나게 차가워져. 근데 뭐 생명 작용을 하려면 무슨 단백질 같은 효소 작용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효소가 활동할 수 있는 온도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 몸이 뜨거워지거나 추워지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열을 오르면 죽잖아요. 그다음에 또 물속에 오래 찬바되면 죽잖아요. 그게 단백질 효소가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 효소가 활동하려면 적절한 그 온도 안에서 그 물 속에서 다른 물질과 서로 화학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쇠 속에서는 화학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또 쇠는 온도가 너무나 빨리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그러니까 우주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우주에는요 똑같이 94개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율표는 118개가 있지만 나중에 다 인간이 뒤거는 잠깐 만들고 사라진 거니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우주는 94개의 원소로 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왜? 같이 한꺼번에 쭉 터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거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그 주기율표를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물리적으로 따라보니까 결국 탄소 중심에, 생명의 분자들은 탄소로 연결되어야 되고, 탄소로 연결된 분자들이 어디 속에 있어야 돼? 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세포도 다 세포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안에서 분자들이 서로 반응을 하듯이 또 생명이 처음 생기려면 뭐가 있어요? 물 속에서 반응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이 물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게 있어서는 물이 가장 필수적인 거니까 일단 물이 있을까 없을까를 따져보게 되는 거죠. 수많은 물이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생명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명이 진화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연에 우리에서 지구에서는 그 많은 사건 때도 계속 버티고 있었거든요. 우주 어딘가에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구에 갖다 뭐 옛날에 비디오 거꾸로 보듯이 거꾸로 돌려가지고 다시 진화가 시작하자. 지금처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말로 우연에 겹치면서 운 좋게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어딘가에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요, 우주가 크기 때문이에요. 우주가 크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작으면 발견했을 텐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줄일 수도 없고. 화성에 박테리아가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찾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그냥 더욱더 많은 걸 보내고 뭔가 해야죠. 찾기를 바랍니다. 화성뿐만 아니라 이제 목성에는 당연히 없지만 목성에 달들이 있잖아요. 이오, 유로파, 갈리메데, 칼리스토. 거기 가보면 그 안에 얼음 밑에 있을 수도 있겠죠. 끊임없이 우리가 가서 찾아봐야겠죠. 다른 외계 생명체들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되어 있을까요? 모르죠. 우리 문어가 대가리 같은 거 갖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는 최대한 지구에 있는 생명체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걸 벗어나서 상상하지 못하겠어요. 물론 다리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우리 사람도, 우리 같이 집에 생명체도 다리가 6개일 수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칭인 모습을 갖게 될 거고, 근데 그게 또 효율적이거든요. 이렇게 생명 발생하는데도. 네,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게 손가락 길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손가락 만져도 손가락 길어지나요? 그럴 리는 없는 거잖아요. 되게 지구 생명체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걸 벗어나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지적 물정치도 뇌가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배에 줄 수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요. 두 발로 서고 다닐 거예요. 두 발로 서서 다니고. 그래서 이제 왜 뇌를 똑바로 뇌가 커져야 되니까 커지려면 어떻게 해요? 네 발로 걸으면 뇌가 커질 수가 없어요. 목뼈가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과연 외계 문명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밖에 없죠.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있어요. N은 R 곱하기 FP 곱하기 N2 곱하기 FL 곱하기 FI 곱하기 FC 곱하기 L이에요. 수십억 개의 생명 가능한 행성이 우리 은 안에만 최소한 수십억 개, 재계산을 하면 수백억 개가 나와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한번 그것을
해보세요. 저는 약간 보수적에서 수백억 개 하는데 저 해픈 친구들은 뭐 조 단위로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은하 안에만 3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우리 은하 안에만. 근데 이런 은하가 적어도 한 3천억 개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은하 안에 3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중에 5분의 1 정도의 별은 지구형 행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약 600억 개의 생명 가능 행성이 우리 은하에 최소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가 2013년에 연구가에 따르면 지구 크기의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할 확률은 약 22%라고 했거든요. 그 22% 가운데 0.01%만 만분의 1에만 지적 생명체가 있다.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다 해도 수백만 개의 지적 문명이 우리 은하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겠어요? 외계인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 우주에 우리만 있을 확률은 0에 수렴해.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을 확률은 뭐예요? 1에 수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계인은 100% 있다. 멍청한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만큼 똑똑한 외계인이 100% 있다고 봐야죠. 인류가 외계 문명과 접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뭐냐면 페르미 역설이라고 그래요. 아니 외계 문명이 그렇게 흔하다면서 근데 왜 우리는 아직 외계인과 만나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희귀한 지구 가설이에요. 생명 발생이 극도로 희귀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죠. 두 번째가 이제 대멸종 필터 이론이에요. 고도의 문명이 있었는데 얘네가 스스로 망해버렸어. 핵전쟁, 기후민족의 AI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기술 간극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기술 간극 이론은 뭐냐면 우리하고 교신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맞았다는 거야. 우리가 교신할 수 있는 라디오 기술이 생겼을 때는 걔네가 없었고 걔네가 있을 때 우리 망했고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 별로 중요한 이론은 아니에요. 또 침묵하는 우주. 외계 문명이 서로 조용히 서로 간섭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거. 서로 우리가 있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요. 거리와 한계입니다.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신호가 희미하고 아직 탐지 기술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 왜 이렇게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지. 왜? 우주가 이렇게 크잖아. 우리가 외계인을 왜 못 만나? 마찬가지로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이야가 과학자의 답이에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계인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영화나 소설처럼 외계 문명이 지구를 침공할 확률은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거리예요. 방금 얘기했던 건데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에요. 8분 19초가 걸립니다. 가장 가까운 천체는 달이에요. 빛의 속도로 1.3초밖에 안 걸려요. 1.3초밖에 안 걸린 달을 돌아본 사람이 27명, 내려본 사람이 12명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화성, 누가 봐요? 화성 아무도 못 가봤죠. 3분 2초밖에 안 걸리지 못 가봤어요. 태양 8분 19초인데 못 가봤어요. 근데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까지는 가야 외계인을 만날 거 아니에요.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인데 빛의 속도로 4년 한 3개월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너무 먼 거야. 빛의 속도는 그만큼 걸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11호로 가면요 75만 년 걸려요. 시간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에너지예요. 지구에서 가장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 근처의 행성까지 그 유인 우주선을 보내려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돼. 거기에 우리가 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외계인이 있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도 물리 법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빛보다 빠를 수 없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날 수 없어요. 나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저기 지구에 가서 신사임당에서 카메라를 2개 훔쳐오겠습니다. 뽑아줄 리가 없어요. 그럼 자기네 행성의 에너지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과 그러니까 거리와 에너지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목적이 없어요. 여기를 왜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지구에 왜 올까요? 어떤 자원을 가지려고. 뭐 침공의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공의 목적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자기 행성에서 해결하는 게 쉽지 굳이 지구까지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기술을 가진 문명이라면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 비폭력적인 방법도 갖고 있을 거예요. 진짜 고등 문명이라면 정복하기보다는 단순하게 관찰하거나 무관심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문명을 우주에까지 확장한 종족이라면 굳이 지구 같은 것에 이런 하찮은 것을 욕심낼 이유가 없겠죠. 우주에서 지구 인류 문명의 수준은 높은 편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우주에서 문명을 어느 정도로 규정을 해볼까? 그러니까 카다셰프라는 척도가 있어요. 1964년에 러시아 과학자가 만들었는데 카다셰프라고 하는 과학자가 만들었어요. 1형 문명, 2형 문명, 3형 문명이 있습니다. 1형 문명은 자기 행성의 에너지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문명이 1형 문명이에요. 우리는 아니죠. 아직 인류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E형 문명은 자기의 항성, 그러니까 우리 지구 같은 태양이잖아요. 태양의 에너지를 전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문명이에요. 인간은 태양 아직 다 못하잖아요. 지구도 못하는데. 그다음에 3형 문명은 은하 전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문명이에요. 그럼 SF에 나오는 거죠. 지구는 1형, 2형, 3형에서 1형에도 도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현재 인류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카다셰프의 기준에 따르면 1형도 못하고 0.72형쯤 되는 문명이라고 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수준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꽤 기술 수준이 있잖아요. DNA를 해독했죠. AI도 갖고 있죠. 양자 컴퓨터, 우주 탐사, 유전자 조작, 핵 에너지, 지구 환경을 개조하고 있어요. 요 정도 하고 있고 우주 탐사는 아직 태양계 안팎에 머물고 있고 지속 가능성도 되게 불안하죠. 기후 위기 있고 자원 고갈, 핵 위협들이 있어요. 행성 단위의 협력도 안 돼요. 행성 안에서도 국가 간 경쟁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구 문명은 지식은 많이 갖고 있어. 하지만 스스로 해칠 수도 있는 아주 문명의 초기 단계 0.72단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인류는 생물학적인 진화와 기술 발전 면에서는 우리가 보기도 독보적인 문명이죠. 하지만 우주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아직 유아기에 머물고 있는 0단계 문명에 가깝다. 우리는 아직 자기 행성 하나도 완전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과 행성 외에 확장성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한참 더 발전해야죠. 그러니까 우린 좀 더 많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인류는 어떻게 문명을 빠르게 발전시켰나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 수준이 낮긴 하지만 엄청나게 빨리 발전했잖아요. 인류 문명의 빠른 발전은 문화의 축적과 전파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 하나를 깎는데요. 구석기를 만드는데 100만 년이 걸렸어. 제대로 된 석기를 만들 때 전국 선사 박물관 있는 돌도끼 만들기 시작해서 그 기술이 애슐리안 석기를 만들 때까지 100만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요. 10년이면 바뀌어.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이건 뭐냐? 인간만이 가진 지식의 축적 수단. 지식을 축적하고 전달하고 협력하는 능력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뇌와 언어가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3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어요. 이때부터 더 큰 뇌, 복잡한 언어를 갖게 됐습니다.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무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조상의 지식이 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생명들은 안 그래요. 어떤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거 끝인 거예요. 어미의 지식이 새끼한테 가지 않는데 우린 수십 세대의 앞 사람의 지식이 나의 무기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회적인 두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협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냥, 농사, 도시건설, 과학혁신 모두 다 협동이 전제된 행동입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법, 신, 제도도 공유하잖아요. 그러면서 수만 명 규모의 사회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여러분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상상된 질서를 공유하는 능력이 인간의 문명을 이끄는 열쇠다. 상상된 질서라는 거예요. 그 기술이 축적됐죠. 저 돌도끼에서 청동기로, 청동기에서 철기로, 내연기관, 컴퓨터, AI까지 앞서 청취 위에 피라미드처럼 쫙 쌓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늘 새로 시작하지만 인간은 쌓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농업혁명. 10,000년 전에 일어난 농업혁명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이 갑자기 4도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사람은 수렵과 채취에서 벗어나서 잉여 식량 생산을 가능하게 됐죠. 그때는 잡아서 그날 먹어야 됐어요. 저장도 못하는데 이제는 곡식은 저장을 가능하게 되고 잉여물이 있으니까 계급이 분화됩니다. 도시, 계급, 전문직, 정치인, 지식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생존 외에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잉여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문자를 드디어 발명하게 되죠. 천문학도 발생하고 행정, 무역, 전쟁, 종교로 확장되는 겁니다. 지식의 매체도 계속 변해요. 근데 겨우 몇 천 전에 문자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쇄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디지털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보다도 더 빠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진화하는 것보다 우리의 문명은 더 빨리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과연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까요? 결론부터 사실 말씀을 드리면 과학자들 사이에서 또 갈려요. 근데 여기서 과학자라고 하는 것도 너무 광의로 보는 것이고 천체 물리학을 하는 분이냐 혹은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세세하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진 정보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관심 있는 분들이 과학자분들이 교수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수십 시간, 수백 시간
공부를 하고 사고를 하고 논문을 확인하고 하면서 내린 결론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연구하기 바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다 이거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겠다인데.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외계 생명체, 외계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덕후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과학적 베이스를 떠나서 많은 사고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과학자분들은 당연히 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반대로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둘 다 가능하고 수학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우주가 이렇게 넓고 실제로 행성이 물을 가진 행성, 골디락스 존에 이제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이렇게나 많은데 지구를 봐라. 지구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으니 다른 데서도 당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 지구는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조우가 가능하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 또 다른 견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각보다 지구가 그렇게까지 평범할까? 첫 번째, 생각보다 평범하지 않다. 희귀하다. 아주 희귀하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지구랑 환경이 굉장히 비슷한 행성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외계 생명체가 자연스럽게 쉽게 발현할 수 있느냐? 이것도 또 다른 종류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우리 배우기부터 시작해서 지구를 봐라. 지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첫 번째, 영의 확률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 그리고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당연하냐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견해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로 모든 과학계 이공계 교수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거의 확신하건데 잘 모르겠다가 90%일 겁니다. 관심이 크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있겠지 뭐. 잘 모르겠지만 없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응답들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무엇인가요?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있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흔히 이제 외계 생명체와 조우할 수 있는 확률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외계 생명체가 당연히 있을 것 같다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있을 것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드레이크 방정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적 외계 문명과 우리가 교신이 가능할 정도로 조우하고 교신이 가능하려면 이 모든 확률들을 곱해봐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 일단 은하 내에서 1년 동안 새로 탄생하는 별의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항성이 얼마나 만들어지느냐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별이 행성도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항성 위에서는 엄청나게 뜨거운 항성 위에서는 생명체가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행성이 있을 확률, 그리고 그 행성 중에서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지구만 가능합니다. 금성도 불가능하고 화성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골디락스 존, 그러니까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행성의 평균 개수를 또 곱해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환경이 적절하다고 해서 실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확률을 또 곱해야겠죠. 그런 모든 환경이 지구랑 똑같지만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나타날 확률, 이거 계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계산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탄생할 확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랑 교신을 하려면 거기 이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랑 비슷하게 문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향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생명이 원핵생물, 세균 같은 것이 출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지구에서는 한 3억 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고등생물 말고요.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세균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오는 그 사건이 그 후에 20억 년이 걸렸고 그리고 많은 생물학자들이 동의하기로 단 한 번 일어났어요. 쉬운 일이어서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넘쳐나는데 그 중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얘한테도 들어오고 쟤한테도 들어오고 여기저기 들어온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20억 년이라고 하는 세균이 지구에 번성하는 그 사건 동안에 단 한 번 일어났고 그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분화해서 이렇게 수많은 생태계를 구성하게 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적 문명이 되어야 된다. 교신이 가능할 정도로 이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지적 문명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외계와 통신이 가능해진 게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문명이 나타난 거는 그래도 10,000년 이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고 읽을 수 있게 된 거는 100년도 안 됐죠.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가 아니고 외부 은하가 있구나. 우주의 크기가 10만 광년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알아낸 게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인간도 그래요.
그렇다면 실제로 교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가지게 될 확률은 10,000분의 100인 거예요.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태로 기간이 중요한데요. 우리 인간이 10,000년 뒤에도 과연 이렇게 외계 생명체를 찾고 있을까요? 1,000년 뒤에는 우리가 문명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됐든 핵전쟁이 벌어졌든 해서 다 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46억 년의 지구의 그 나이 동안 실제로 외부 행성과 외부 다른 외계인과 교신할 수 있는 문명을 갖춘 기간이 한 500년, 1,000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46억 분의 500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자면 300년 전에, 400년 전에 저 우리 근처에 있는 별에서 행성에서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교신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야, 저기 생명체 있으면 응답해라 오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신호로 보낸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소수를 보내는 거예요. 소수 신호로 깜빡깜빡. 그냥 주기적으로 깜빡깜빡 하는 건 그게 자연적인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적인 생명체가 아니면 하지 못할 신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수인 거죠. 소수라고 하죠. 그럼 프라임 넘버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 게 500년 전부터 한 200년 동안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300년 전에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들, 이 모든 확률들을 다 곱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조우할 수 있겠느냐, 교신할 수 있겠느냐를 하게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에서 아마 유추할 수 있겠지만 이걸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억 개 이상의 지구 같은 행성이 있을 확률이 수백억 개, 수천억 개는 된다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 확률을 봤을 때. 그럼 그 중에서 생명체가 나타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있을 것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걸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지구 같은 환경도 쉽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문명이 나타나는 것도 쉽지 않고 문명이 나타나서 생존하면서 이렇게 교신을 주고받는 환경이 갖춰진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은하에 어쩌면 지구가 유일하다. 지구도 굉장히 기적적으로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우주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많은 행성들이 있을 거니까 당연히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고 확언하는 거는 일종의 믿음에 기인한다는 생각을 해요.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계 생명체가 없을 수도 있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주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당연히 있고도 몇 번 리뉴얼이 됐을 거다. 뭐 멸망했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했을 거다 하기도 하지만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건 알 수 없죠. 그런데 지구는 사실 굉장히 희귀하게 특별한 상황이고 지구 같은 상황으로 우리의 후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런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 태양도 말하자면 이렇게 확 폭발도 할 것이고 폭발하지 않겠군요. 이제 백색해성으로 사그라들고 그러면서 뭐 다른 행성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우리가 가장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당연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조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데 이런 견해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구가 생각보다 특별하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지금 빠르게 하고 있다. 우리가 프로토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시도가 있었나요? 일단은 전파를 좀 듣고 싶어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트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드레이크 방정식을 들어서도 우리가 다 눈치를 챘겠지만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는 할만했어요.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 정도 됐고 우주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지금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세트 프로젝트를 계속 같이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계 행성이 어디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찾을 수 있는가에 또 집중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행성이 있는 건 보통 어떻게 찾냐면 항성은 보이는데 행성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행성이 정말 크다고 한다면 항성에 어떤 움직임이 있겠죠. 흔들리는 정도가. 행성이 이렇게 회전하고 질량 중심으로 회전하니까 그걸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항성이 있는데 항성 앞에 행성이 지나갑니다. 그럼 약간 가리겠죠. 물론 태양에 비해서 예를 들면 지구는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지나갈 때 광도가 뭐 얼마나 변하겠어요. 별로 안 변하겠지만 만약에 약간이라도 변하는데
그것이 주기적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분명히 행성이 있구나. 근데 그것이 지구 같은 행성이 있다는 거는 아니에요. 지구 같은 행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최근에 또 어떤 것도 하냐면 아예 상대론적으로 그 떠돌이 행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항성이 있고 항성에 돌고 있는 행성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성 같은 것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주 공간에 훨씬 더 많을 거로 봐요. 그냥 행성이 지나가요. 그러면 저기에 빛을 반사하는 것도 아니고 빛을 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먼지 같은 행성 하나가 쓱 지나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냐? 그 뒤에 있는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빛이 살짝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서 이게 퍼졌다가 다시 모입니다. 그럼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보통 일일 사건이에요. 쓱 지나갔는데 계속 지구 주변을 공전하면서 주기적으로 200만 년에 한 번씩 돌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쓱 지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랬을 때 살짝 상대론적인 효과가, 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럼 거기에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가 쓱 지나갔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그렇다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변화가 어느 정도 되고 그렇다면 행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떠돌이 행성들이 이렇게 많다면 그중에 예를 들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 떠돌이 행성이 더 쉽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외계 생명체, 특히나 이제 지적 생명체, 언어가 있는 그런 생명체와의 조우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분들도 있고,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좀 더 현실적으로 외계 행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행성의 환경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항상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 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물 기반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환경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보다 중력이 훨씬 더 세다든가 그런 환경과 온도와 압력이 다른 상황에서라면. 근데 하나의 전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물이 특별하긴 한데 특별하면서도 우리 우주에서 물이 특별하면서도 흔해요. 흔해야 돼요. 자, 우리 우주에서 지구가 이 처한 환경이 특별하지 않다. 그럼 지구 주변의 환경이랑 비스무리할 거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가 생명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우리 우주 안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환경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 특별한 환경 확률이 낮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생명이 있을 가능성도 낮아지겠죠. 그런데 지구는 흔해 빠진 환경이다. 물론 이것도 흔해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흔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단 원자 번호가 작은 원소들이 많아요. 우주에 제일 많은 거는 수소고요. 그 다음 많은 것은 헬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다면 뭐 탄소가 됐든 산소가 됐든 이런 것들이 우주에 굉장히 많은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있어요. 그렇다면 물이라고 하는 건 H2O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제일 흔해 빠진 수소와 우주에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 산소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졌으니 지구에도 많고 아마 뭐 타이탄에도 있고 달에도 뭐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태양계랑 훨씬 거리가 멀고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우리가 관측이 불가능한 안드로메다에도 물들은 깔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언가가 일단 생명이 나타나려면, 출현을 하려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나타나려면 제대로 된 용매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물질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결합을 하기 위한 용매 역할을 뭐 예를 들면 메탄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초인계 유체 상태인 CO2 이산화탄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이산화탄소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제일 흔하게 많은 물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흔하지 않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UF6, 6플로르와 우라늄이 액화 상태가 돼 있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렇게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계가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흔한 것을 물 생각한 것이고, 동일하게 가는 것이 뭐냐면 탄소 기반입니다. 탄소, 우리가 C라고 하는 것도 우주에 굉장히 흔한 편에 속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규소 기반, SI, 실리콘 기반으로 한 생명체도 말하자면 뭐 예를 들면 지금의 AI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자 간의 결합력과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계산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규소 기반의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환경과 그 규소의 양을 비교했을 때 탄소 기반의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그런 탄소의 양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생명체는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찾으려면 가장 용이한 것은 흔해 빠진 것 안에서도 생명이 나타날 수 있으면 거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추가했기 때문에 물을 찾는 건가요? 네, 그래야지만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흔해 빠진 게 물인데 어떤 생명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물이 아니라 다른 훨씬 더 흔하지 않은 것을 기반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죠. 당연하게도 우리 주변에 흔해 빠진 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물의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하다고 하는 것은 성질이 별거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일단 극성도 있고요. 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휘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수소결합까지 하면서 좋은 용매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수소결합 한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조적 안정화도 시켜주면서 외부와 내부를 구분도 해주면서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변수들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전자기력들, 그러니까 중력도 있겠지만 전자기력,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네 가지 힘들의 변수들이 결정되는 타이밍에 랜덤하게 여러 가지가 가능했겠죠. 근데 지금같이 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이 내리 어마어마한 진짜 이렇게 흔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중한 그런 원소, 그런 분자가 가능한 우주가 아니었으면 지구도 나타나기 힘들었고 생명체가 나타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데 굉장히 필요한데 중요한데 그게 흔해 빠지게 있는 거예요. 지구는. 상장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지구는 70%가 물이잖아요. 우주에서 보면 우리가 파란 별이잖아요. 근데 다른 행성들 보면 물이 이렇게 많은 곳이 없어요. 행성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고 흔한 것처럼 느껴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소중한 거고. 그럼 물이 귀하냐? 귀하긴 귀한데 한편으로는 우주 전체에서 봤을 때 물 아닌 다른 생명체 기반이 진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용매들, 어떤 유체들에 비해서는 우주에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 빅뱅이 일어날 당시에 결정되는 변수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소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언젠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통이란 게 아니에요. 소통이 아니라 100만 광년 떨어진 데랑 했다. 근데 신호 가는데 100만 년. 또 신호 오는데 100만 년이잖아. 100만 년 전에 저기서 무슨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발견했어요. 근데 우리가 신호 보내면 또 100만 년이 있다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계속 신호를 보내면서 야, 우리 아직 살고 있어 라는 걸 보낼 수 있지만 소통이란 것은 불가능합니다. 빛보다 빠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도 외계 행성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되게 수천 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망원경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앱도 있어요. 외계 행성을 몇 개 발견했는가, 그 다음에 어떤 걸 좀 확인을 했는가는 앱이 있어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엑소플래닛이라고 있는 앱을 보니까 지금 봅시다. 쫙 보면 지금 확인된 것만 3,784개의 외계 행성체를 처음에 외계 행성체가 맞아 하고 확인한 것만 3,784개고요. 예, 발견한 것은 3,793개예요. 근데 아직 한 9개 정도는 확인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계 행성 찾아낸 지가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명 몸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왜 그럴까요? 물은요, 되게 특성이 있어. 물 속에서는 반응이 막 일어나요. 물로 안 돼 있어. 쇠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쇠로 되어 있는 로봇 태권부 있지만 쇠로 되어 있다. 열을 받으면 엄청나게 뜨거워져. 또 어떻게 추우면 엄청나게 차가워져. 근데 생명 작용을 하려면 무슨 단백질 같은 효소 작용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효소가 활동할 수 있는 온도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 몸이 뜨거워지거나 추워지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열을 오르면 죽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물속에 오래 찬바되면 죽잖아요. 그게 단백질 효소가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 효소가 활동하려면 적절한 온도 안에서 물 속에서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쇠 속에서는 화학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또 쇠는 온도가 너무나 빨리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그러니까 우주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우주에는요 똑같이 94개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율표는 118개가 있지만 나중에 다 인간이 뒤거는 잠깐 만든 거 사라진 거니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우주는 94개의 원소로 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왜? 같이 한꺼번에 쭉 터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거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그 주기율표를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물리적으로 따라보니까 결국 탄소 중심의, 생명의 분자들은 탄소로 연결되어야 되고, 탄소로 연결된 분자들이 어디 속에 있어야 돼? 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세포도 다 세포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안에서 분자들이 서로 반응을 하듯이, 또 생명이 처음 생기려면 뭐가 있어요? 물 속에서 반응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이 물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게 있어서는 물이 가장 필수적인 거니까 일단 물이 있을까 없을까를 따져보게 되는 거죠. 수많은 물이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생명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명이 진화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연에 우리에서 지구에서는 그 많은 사건 때도 계속 버티고 있었거든요. 우주 어딘가에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구에 갖다 옛날에 비디오 거꾸로 보듯이 거꾸로 돌려가지고 다시 진화가 시작하자, 지금처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말로 우연에 겹치면서 운 좋게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어딘가에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요, 우주가 크기 때문이에요. 우주가 크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작으면 발견했을 텐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줄일 수도 없고. 화성에 박테리아가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찾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그냥 더욱더 많은 걸 보내고 뭔가 해야죠. 찾기를 바랍니다. 화성뿐만 아니라 이제 목성에는 당연히 지니까 없지만 목성에 달들이 있잖아요. 이오, 유로파, 갈리메데, 칼리스토. 거기 가보면 그 안에 얼음 밑에 있을 수도 있겠죠. 끊임없이 우리가 가서 찾아봐야겠죠. 다른 외계 생명체들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되어 있을까요? 모르죠. 우리 문어가 대가리 같은 거 갖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는 최대한 지구에 있는 생명체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걸 벗어나서 상상하지 못하겠어요. 물론 다리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우리 사람도, 우리 같이 집에 생명체도 다리가 6개일 수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칭인 모습을 갖게 될 거고, 근데 그게 또 효율적이거든요. 이렇게 생명 발생하는데도. 네,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게 손가락 길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손가락 만들어 손가락 길어지나요? 그럴 리는 없는 거잖아요. 되게 지구 생명체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걸 벗어나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지적 정치도 뇌가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배에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요. 두 발로 쓰고 다닐 거예요. 두 발로 서서 다니고. 그래서 이제 왜 뇌를 똑바로 뇌가 커져야 되니까, 커지려면 어떻게 해요? 네 발로 걸으면 뇌가 커질 수가 없어요. 목뼈가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과연 외계 문명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밖에 없죠.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있어요. N은 R 곱하기 FP 곱하기 N2 곱하기 FL 곱하기 FI 곱하기 FC 곱하기 L이에요. 수십억 개의 생명 가능한 행성이 우리 은 안에만 최소한 수십억 개, 재계산을 하면 수백억 개가 나와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한번 그것을 해보세요. 저는 약간 보수 쪽에서 수백억 개 하는데, 저 해픈 친구들은 조 단위로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은하 안에만 3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우리 은하 안에만. 근데 이런 은하가 적어도 한 3천억 개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은하 안에 3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 5분의 1 정도의 별은 지구형 행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약 600억 개의 생명 가능 행성이 우리 은하에 최소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가 2013년에 연구가에 따르면 지구 크기의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할 확률은 약 22%라고 했거든요. 그 22% 가운데 0.01%만, 10,000분의 1에만 지적 생명체가 있다.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다 해도 수백만 개의 지적 문명이 우리 은하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겠어요? 외계인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 우주에 우리만 있을 확률은 0에 수렴해. 그러니까 외계인 있을 확률은 뭐예요? 1에 수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계인은 100% 있다. 멍청한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만큼 똑똑한 외계인이 100% 있다고 봐야죠. 인류가 외계 문명과 접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뭐냐면 페르미 역설이라고 그래요. 아니 외계 문명이 그렇게 흔하다면서 근데 왜 우리는 아직 외계인과 만나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희귀한 지구 가설이에요. 희귀한 발생이 극도로 희귀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죠. 두 번째가 이제 대멸종 필터 이론이에요. 고도의 문명이 있었는데 얘네가 스스로 망해버렸어. 핵전쟁, 기후민주주의, AI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기술 간극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기술 간극 이론은 뭐냐면 우리하고 교신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맞았다는 거야. 우리가 교신할 수 있는 라디오 기술이 생겼을 때는 걔네가 없었고 걔네가 있을 때 우리 망했고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 별로 중요한 이론은 아니에요. 또 침묵하는 우주. 외계 문명이 서로 조용히 서로 간섭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거. 서로 우리가 있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요. 거리와 한계입니다.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신호가 희미하고 아직 탐지 기술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 왜 이렇게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지. 왜? 우주가 이렇게 크잖아. 우리가 외계인을 왜 못 만나? 마찬가지로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이야가 과학자의 답이에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계인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영화나 소설처럼 외계 문명이 지구를 침공할 확률은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거리예요. 방금 얘기했던 건데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에요. 8분 19초가 걸립니다. 가장 가까운 천체는 달이에요. 빛의 속도로 1.3초밖에 안 걸려요. 1.3초밖에 안 걸린 달을 돌아본 사람이 27명, 내려본 사람이 12명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화성, 누가 봐요? 화성 아무도 못 가봤죠. 3분 2초밖에 안 걸리지 못 가봤어요. 태양 8분 19초인데 못 가봤어요. 근데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까지는 가야 외계인을 만날 거 아니에요.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인데 빛의 속도로 4년 한 3개월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너무 먼 거야. 빛의 속도는 그만큼 걸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11호로 가면요 75만 년 걸려요. 시간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에너지예요. 지구에서 가장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 근처의 행성까지 그 유인 우주선을 보내려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돼. 거기에 우리가 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외계인이 있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도 물리 법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빛보다 빠를 수 없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날 수 없어요. 나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저기 지구에 가서 신사임당에서 카메라를 2개 훔쳐오겠습니다. 뽑아줄 리가 없어요. 그럼 자기네 행성의 에너지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과 그러니까 거리와 에너지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목적이 없어요. 여기를 왜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지구에 왜 올까요? 어떤 자원을 가지려고. 침공의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공의 목적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자기 행성에서 해결하는 게 쉽지 굳이 지구까지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기술을 가진 문명이라면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 비폭력적인 방법도 갖고 있을 거예요. 진짜 고등 문명이라면 정복하기보다는 단순하게 관찰하거나 무관심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문명을 우주에까지 확장한 종족이라면 굳이 지구 같은 것에 이런 하찮은 것을 욕심낼 이유가 없겠죠. 우주에서 지구 인류 문명의 수준은 높은 편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우주에서 문명을 어느 정도로 규정을 해볼까? 그러니까 카다셰프라는 척도가 있어요. 1964년에 러시아 과학자가 만들었는데 카다셰프라고 하는 과학자가 만들었어요. 1형 문명, 2형 문명, 3형 문명이 있습니다. 1형 문명은 자기 행성의 에너지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문명이 1형 문명이에요. 우리는 아니죠. 아직 인류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형 문명은 자기의 항성, 그러니까 우리 지구 같은 태양이잖아요. 태양의 에너지를 전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문명이에요. 인간은 태양 아직 다 못하잖아요. 지구도 못하는데. 그 다음에 3형 문명은 은하 전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문명이에요. 그럼 SF에 나오는 거죠. 지구는 1형, 2형, 3형에서 1형에도 도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현재 인류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카다셰프의 기준에 따르면 1형도 못하고 0.72형쯤 되는 문명이라고 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수준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꽤 기술 수준이 있잖아요. DNA를 해독했죠. AI도 갖고 있죠. 양자 컴퓨터, 우주 탐사, 유전자 조작, 핵에너지, 지구 환경을 개조하고 있어요. 요 정도 하고 있고 우주 탐사는 아직 태양계 안팎에 머물고 있고 지속 가능성도 되게 불안하죠. 기후위기 있고 자원 고갈, 핵위협들이 있어요. 행성 단위의 협력도 안 돼요.
행성 안에서도 국가 간 경쟁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구 문명은 지식은 많이 갖고 있어. 하지만 스스로 해칠 수도 있는 아주 문명의 초기 단계 0.72단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인류는 생물학적인 진화와 기술 발전 면에서는 우리가 보기도 독보적인 문명이죠. 하지만 우주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아직 유아기에 머물고 있는 0단계 문명에 가깝다. 우리는 아직 자기 행성 하나도 완전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과 행성 외의 확장성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한참 더 발전해야죠. 그러니까 우린 좀 더 많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인류는 어떻게 문명을 빠르게 발전시켰나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 수준이 낮긴 하지만 엄청나게 빨리 발전했잖아요. 인류 문명의 빠른 발전은 문화의 축적과 전파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 하나를 깎는데요. 구석기를 만드는데 100만 년이 걸렸어. 제대로 된 석기를 만들 때 전국 선사 박물관 있는 돌도끼 만들 때 만들기 시작해서 그 기술이 애슐리안 석기를 만들 때까지 100만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요. 10년이면 바뀌어.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이건 뭐냐? 인간만이 가진 지식의 축적 수단. 지식을 축적하고 전달하고 협력하는 능력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뇌와 언어가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3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어요. 이때부터 더 큰 뇌, 복잡한 언어를 갖게 됐습니다.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무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조상의 지식이 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생명들은 안 그래요. 어떤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거 끝인 거예요. 어미의 지식이 새끼한테 가지 않는데 우린 수십 세대의 앞 사람의 지식이 나의 무기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회적인 두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협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냥, 농사, 도시건설, 과학혁신 모두 다 협동이 전제된 행동입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법, 신, 제도도 공유하잖아요. 그러면서 수만 명 규모의 사회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여러분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상상된 질서를 공유하는 능력이 인간의 문명을 이끄는 열쇠다. 상상된 질서라는 거예요. 그 기술이 축적됐죠. 저 돌도끼에서 청동기로, 청동기에서 철기로, 내연기관, 컴퓨터, AI까지 앞서 청취 위에 피라미드처럼 쫙 쌓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늘 새로 시작하지만 인간은 쌓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농업혁명. 10,000년 전에 일어난 농업혁명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이 갑자기 4도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사람은 수렵과 채취에서 벗어나서 잉여 식량 생산을 가능하게 됐죠. 그때는 잡아서 그날 먹어야 됐어요. 저장도 못하는데 이제는 곡식은 저장을 가능하게 되고 잉여물이 있으니까 계급이 분화됩니다. 도시, 계급, 전문직, 정치인, 지식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생존 외에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잉여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문자를 드디어 발명하게 되죠. 천문학도 발생하고 행정, 무역, 전쟁, 종교로 확장되는 겁니다. 지식의 매체도 계속 변해요. 근데 겨우 몇 천 전에 문자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쇄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디지털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보다도 더 빠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진화하는 것보다 우리의 문명은 더 빨리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과연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까요? 결론부터 사실 말씀을 드리면 과학자들 사이에서 또 갈려요. 근데 여기서 과학자라고 하는 것도 너무 광의로 보는 것이고 천체 물리학을 하는 분이냐 혹은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세세하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진 정보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관심 있는 분들이 과학자분들이 교수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수십 시간, 수백 시간 공부를 하고 사고를 하고 논문을 확인하고 하면서 내린 결론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연구하기 바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이거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겠다인데.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외계 생명체, 외계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덕후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과학적 베이스를 떠나서 많은 사고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과학자분들은 당연히 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반대로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둘 다 가능하고 수학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우주가 이렇게 넓고
실제로 행성이 물을 가진 행성, 골디락스 존에 이제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이렇게나 많은데 지구를 봐라. 지구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으니 다른 데서도 당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 지구는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조우가 가능하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 또 다른 견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각보다 지구가 그렇게까지 평범할까? 첫 번째, 생각보다 평범하지 않다. 희귀하다. 아주 희귀하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지구랑 환경이 굉장히 비슷한 행성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외계 생명체가 자연스럽게 쉽게 발현할 수 있느냐? 이것도 또 다른 종류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우리 배우기부터 시작해서 지구를 봐라. 지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첫 번째, 영의 확률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 그리고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당연하냐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견해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로 모든 과학계 이공계 교수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거의 확신하건데 잘 모르겠다가 90%일 겁니다. 관심이 크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있겠지 뭐. 잘 모르겠지만 없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응답들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무엇인가요?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있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흔히 이제 외계 생명체와 조우할 수 있는 확률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외계 생명체가 당연히 있을 것 같다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있을 것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드레이크 방정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적 외계 문명과 우리가 교신이 가능할 정도로 조우하고 교신이 가능하려면 이 모든 확률들을 곱해봐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 일단 은하 내에서 1년 동안 새로 탄생하는 별의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항성이 얼마나 만들어지느냐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별이 행성도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항성 위에서는 엄청나게 뜨거운 항성 위에서는 생명체가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행성이 있을 확률, 그리고 그 행성 중에서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지구만 가능합니다. 금성도 불가능하고 화성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골디락스 존, 그러니까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행성의 평균 개수를 또 곱해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환경이 적절하다고 해서 실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확률을 또 곱해야겠죠. 그런 모든 환경이 지구랑 똑같지만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나타날 확률, 이거 계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계산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탄생할 확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랑 교신을 하려면 거기 이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랑 비슷하게 문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향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생명이 원핵생물, 세균 같은 것이 출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지구에서는 한 3억 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고등생물 말고요.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세균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오는 그 사건이 그 후에 20억 년이 걸렸고 그리고 많은 생물학자들이 동의하기로 단 한 번 일어났어요. 쉬운 일이어서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넘쳐나는데 그 중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얘한테도 들어오고 쟤한테도 들어오고 여기저기 들어온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20억 년이라고 하는 세균이 지구에 번성하는 그 사건 동안에 단 한 번 일어났고 그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분화해서 이렇게 수많은 생태계를 구성하게 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적 문명이 되어야 된다. 교신이 가능할 정도로 이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지적 문명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외계와 통신이 가능해진 게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문명이 나타난 거는 그래도 10,000년 이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고 읽을 수 있게 된 거는 100년도 안 됐죠.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가 아니고 외부 은하가 있구나. 우주의 크기가 10만 광년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알아낸 게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인간도 그래요. 그렇다면 실제로 교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가지게 될 확률은 10,000분의 100인 거예요.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태로 기간이 중요한데요. 우리 인간이 10,000년 뒤에도 과연 이렇게 외계 생명체를 찾고 있을까요? 1,000년 뒤에는 우리가 문명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됐든 핵전쟁이 벌어졌든 해서 다 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46억 년의 지구의 그 나이 동안 실제로 외부 행성과 외부 다른 외계인과 교신할 수 있는 문명을 갖춘 기간이 한 500년, 1,000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46억 분의 500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자면 300년 전에, 400년 전에 저 우리 근처에 있는 별에서 행성에서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교신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야, 저기 생명체 있으면 응답해라 오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신호로 보낸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소수를 보내는 거예요. 소수 신호로 깜빡깜빡. 그냥 주기적으로 깜빡깜빡하는 건 그게 자연적인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적인 생명체가 아니면 하지 못할 신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수인 거죠. 소수라고 하죠. 그럼 프라임 넘버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 게 500년 전부터 한 200년 동안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300년 전에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들, 이 모든 확률들을 다 곱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조우할 수 있겠느냐, 교신할 수 있겠느냐를 하게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에서 아마 유추할 수 있겠지만 이걸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억 개 이상의 지구 같은 행성이 있을 확률이 수백억 개, 수천억 개는 된다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 확률을 봤을 때. 그럼 그 중에서 생명체가 나타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있을 것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걸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지구 같은 환경도 쉽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문명이 나타나는 것도 쉽지 않고, 문명이 나타나서 생존하면서 이렇게 교신을 주고받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은하에 어쩌면 지구가 유일하다. 지구도 굉장히 기적적으로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우주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많은 행성들이 있을 거니까 당연히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고 확언하는 거는 일종의 믿음에 기인한다는 생각을 해요.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계 생명체가 없을 수도 있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주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당연히 있고도 몇 번 리뉴얼이 됐을 거다. 뭐 멸망했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했을 거다 하기도 하지만,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건 알 수 없죠. 그런데 지구는 사실 굉장히 희귀하게 특별한 상황이고, 지구 같은 상황으로 우리의 후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런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 태양도 말하자면 이렇게 확 폭발도 할 것이고, 폭발하지 않겠군요. 이제 백색해성으로 사그라들고, 그러면서 뭐 다른 행성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우리가 가장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당연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조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데 이런 견해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구가 생각보다 특별하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지금 빠르게 하고 있다. 우리가 프로토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시도가 있었나요? 일단은 전파를 좀 듣고 싶어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트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드레이크 방정식을 들어서도 우리가 다 눈치를 챘겠지만,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는 할만했어요.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 정도 됐고, 우주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지금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세트 프로젝트를 계속 같이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계 행성이 어디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찾을 수 있는가에 또 집중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행성이 있는 건 보통 어떻게 찾냐면, 항성은 보이는데 행성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행성이 정말 크다고 한다면 항성에 어떤 움직임이 있겠죠. 흔들리는 정도가. 행성이 이렇게 회전하고 질량 중심으로 회전하니까 그걸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항성이 있는데 항성 앞에 행성이 지나갑니다. 그럼 약간 가리겠죠. 물론 태양에 비해서 예를 들면 지구는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지나갈 때 광도가 뭐 얼마나 변하겠어요. 별로 안 변하겠지만, 만약에 약간이라도 변하는데 그것이 주기적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분명히 행성이 있구나. 근데 그것이 지구 같은 행성이 있다는 거는 아니에요. 지구 같은 행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최근에 또 어떤 것도 하냐면, 아예 상대론적으로 그 떠돌이 행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항성이 있고 항성에 돌고 있는 행성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성 같은 것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주 공간에 훨씬 더 많을 거로 봐요. 그냥 행성이 지나가요. 그러면 저기에 빛을 반사하는 것도 아니고 빛을 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먼지 같은 행성 하나가 쓱 지나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냐? 그 뒤에 있는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빛이 살짝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서 이게 퍼졌다가 다시 모입니다. 그럼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보통 1일 사건이에요. 쓱 지나갔는데 계속 지구 주변을 공전하면서 주기적으로 200만 년에 한 번씩 돌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쓱 지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랬을 때 살짝 상대론적인 효과가 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럼 거기에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가 쓱 지나갔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그렇다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변화가 어느 정도 되고 그렇다면 행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떠도는 행성들이 이렇게 많다면 그중에 예를 들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 떠도는 행성이 더 쉽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외계 생명체, 특히나 이제 지적 생명체, 언어가 있는 그런 생명체와의 조우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분들도 있고,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좀 더 현실적으로 외계 행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행성의 환경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항상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 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물 기반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환경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보다 중력이 훨씬 더 세다든가 그런 환경과 온도와 압력이 다른 상황에서라면. 근데 하나의 전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물이 특별하긴 한데 특별하면서도 우리 우주에서 물이 특별하면서도 흔해요. 흔해야 돼요. 자, 우리 우주에서 지구가 이 처한 환경이 특별하지 않다. 그럼 지구 주변의 환경이랑 비스무리할 거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가 생명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우리 우주 안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환경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 특별한 환경 확률이 낮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생명이 있을 가능성도 낮아지겠죠. 그런데 지구는 흔해 빠진 환경이다. 물론 이것도 흔해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흔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단 원자 번호가 작은 원소들이 많아요. 우주에 제일 많은 거는 수소고요. 그 다음 많은 것은 헬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다면 뭐 탄소가 됐든 산소가 됐든 이런 것들이 우주에 굉장히 많은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있어요. 그렇다면 물이라고 하는 건 H2O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제일 흔해 빠진 수소와 우주에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 산소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졌으니 지구에도 많고 아마 뭐 타이탄에도 있고 달에도 뭐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태양계랑 훨씬 거리가 멀고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우리가 관측이 불가능한 안드로메다에도 물들은 깔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언가가 일단 생명이 나타나려면, 출현을 하려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나타나려면 제대로 된 용매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물질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결합을 하기 위한 용매 역할을 뭐 예를 들면 메탄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초인계 유체 상태인 CO2 이산화탄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이산화탄소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제일 흔하게 많은 물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흔하지 않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UF6, 6플로르와 우라늄이 액화 상태가 돼 있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렇게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계가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흔한 것을 물 생각한 것이고, 동일하게 가는 것이 뭐냐면 탄소 기반입니다. 탄소, 우리가 C라고 하는 것도 우주에 굉장히 흔한 편에 속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규소 기반, SI, 실리콘 기반으로 한 생명체도 말하자면 뭐 예를 들면 지금의 AI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자 간의 결합력과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계산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규소 기반의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환경과 그 규소의 양을 비교했을 때 탄소 기반의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그런 탄소의 양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생명체는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찾으려면 가장 용이한 것은 흔해 빠진 것 안에서도 생명이 나타날 수 있으면 거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추가했기 때문에 물을 찾는 건가요? 네, 그래야지만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흔해 빠진 게 물인데 어떤 생명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물이 아니라 다른 훨씬 더 흔하지 않은 것을 기반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죠. 당연하게도 우리 주변에 흔해 빠진 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물의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하다고 하는 것은 성질이 별거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일단 극성도 있고요. 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휘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수소결합까지 하면서 좋은 용매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수소결합 한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조적 안정화도 시켜주면서 외부와 내부를 구분도 해주면서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변수들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전자기력들, 그러니까 중력도 있겠지만 전자기력,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네 가지 힘들의 변수들이 결정되는 타이밍에 랜덤하게 여러 가지가 가능했겠죠. 근데 지금같이 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이 내리 어마어마한 진짜 이렇게 흔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중한 그런 원소, 그런 분자가 가능한 우주가 아니었으면 지구도 나타나기 힘들었고 생명체가 나타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데, 굉장히 필요한데, 중요한데 그게 흔해 빠지게 있는 거예요. 지구는. 상장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지구는 70%가 물이잖아요. 우주에서 보면 우리가 파란 별이잖아요. 근데 다른 행성들 보면 물이 이렇게 많은 곳이 없어요. 행성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고 흔한 것처럼 느껴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소중한 거고. 그럼 물이 귀하냐? 귀하긴 귀한데 한편으로는 우주 전체에서 봤을 때 물 아닌 다른 생명체 기반이 진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용매들, 어떤 뭐 유체들에 비해서는 우주에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 빅뱅이 일어날 당시에 결정되는 변수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소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언젠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통이라는 게 아니에요. 소통이 아니라 뭐 100만 광년 떨어진 데랑 했다. 근데 신호 가는데 100만 년. 또 신호 오는데 100만 년이잖아. 100만 년 전에 저기서 무슨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발견했어요. 근데 우리가 신호 보내면 또 100만 년이 있다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계속 신호를 보내면서 야, 우리 아직 살고 있어 라는 걸 보낼 수 있지만 소통이란 것은 불가능합니다. 빛보다 빠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도 외계 행성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되게 뭐 수천 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망원경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앱도 있어요. 그 외계 행성을 몇 개 발견했는가, 그 다음에 어떤 걸 좀 확인을 했는가는 앱이 있어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엑소플래닛이라고 있는 앱을 보니까 지금 봅시다. 쫙 보면 지금 확인된 것만 3,784개의 그 외계 행성체를 처음에 외계 행성체가 맞아 하고 확인한 것만 3,784개고요. 예, 그 발견한 것은 3,793개예요. 근데 아직 한 9개 정도는 확인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외계 행성 찾아낸 지가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명 몸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왜 그럴까요? 물은요, 되게 특성이 있어. 물 속에서는 반응이 막 일어나요. 물로 안 돼 있어. 쇠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쇠로 되어 있는 로봇 태권부 있지만 쇠로 되어 있다. 열을 받으면 엄청나게 뜨거워져. 또 어떻게 추우면 엄청나게 차가워져. 근데 생명 작용을 하려면 무슨 단백질 같은 효소 작용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효소가 활동할 수 있는 온도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 몸이 뜨거워지거나 추워지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열을 오르면 죽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물속에 오래 찬바되면 죽잖아요. 그게 단백질 효소가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 효소가 활동하려면 적절한 그 온도 안에서 그 물 속에서 다른 물질과 서로 화학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쇠 속에서는 화학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또 쇠는 온도가 너무나 빨리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그러니까 우주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우주에는요 똑같이 94개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율표는 118개가 있지만 나중에 다 인간이 뒤거는 잠깐 만들고 사라진 거니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우주는 94개의 원소로 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왜? 같이 한꺼번에 쭉 터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거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그 주기율표를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물리적으로 따라보니까 결국 탄소 중심에, 생명의 분자들은 탄소로 연결되어야 되고, 탄소로 연결된 분자들이 어디 속에 있어야 돼? 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세포도 다 세포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안에서 분자들이 서로 반응을 하듯이, 또 생명이 처음 생기려면 뭐가 있어요? 물 속에서 반응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이 물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게 있어서는 물이 가장 필수적인 거니까 일단 물이 있을까 없을까를 따져보게 되는 거죠.
수많은 물이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생명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명이 진화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연에 우리에서 지구에서는 그 많은 사건 때도 계속 버티고 있었거든요. 우주 어딘가에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구에 갖다 뭐 옛날에 비디오 거꾸로 보듯이 거꾸로 돌려가지고 다시 진화가 시작하자. 지금처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말로 우연에 겹치면서 운 좋게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어딘가에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요, 우주가 크기 때문이에요. 우주가 크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작으면 발견했을 텐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줄일 수도 없고. 화성에 박테리아가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찾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그냥 더욱더 많은 걸 보내고 뭔가 해야죠. 찾기를 바랍니다. 화성뿐만 아니라 이제 목성에는 당연히 없지만 목성에 달들이 있잖아요. 이오, 유로파, 갈리메데, 칼리스토. 거기 가보면 그 안에 얼음 밑에 있을 수도 있겠죠. 끊임없이 우리가 가서 찾아봐야겠죠. 다른 외계 생명체들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되어 있을까요? 모르죠. 우리 문어가 대가리 같은 거 갖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는 최대한 지구에 있는 생명체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걸 벗어나서 상상하지 못하겠어요. 물론 다리 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도, 우리 같이 집에 생명체도 다리가 6개일 수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칭인 모습을 갖게 될 거고, 근데 그게 또 효율적이거든요. 이렇게 생명 발생하는데도. 네,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게 손가락 길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손가락 만져도 손가락 길어지나요? 그럴 리는 없는 거잖아요. 되게 지구 생명체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걸 벗어나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지적 물정치도 뇌가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배에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요. 두 발로 서고 다닐 거예요. 두 발로 서서 다니고. 그래서 이제 왜 뇌를 똑바로 뇌가 커져야 되니까, 커지려면 어떻게 해요? 네 발로 걷으면 뇌가 커질 수가 없어요. 목뼈가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